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평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네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서해안이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왜 꼭 거기여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핵 잠수함 동해에서 왔는데 무력 시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겠죠, 북한은. 근데 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오늘 문화일보의 정충신 국방전문기자가 상세하게 써갖고도 파문이 커졌는데 네. 지금 우리가 209 장보고 완 잠수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214급이라고 하는 장보고 2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보고 2급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해성 미사일이 실려 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하고 미국이 잠수함 대 잠수함 훈련을 통해서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 훈련입니다. 뭔가 하면 한 번은 공자, 항자는 방자가 돼가지고 네. 도망가면 추적하고 계속 섹터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승률이 우리 209하고 미국의 LA급하고 붙으면 보통 한 1대1 정도 승부가 나왔는데 네. 우리 214급이 지금 최근에 4척이 작전 배치가 됐습니다. 네. 잠수함은 통상 3개가 한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가 작전, 하나는 훈련, 하나는 정비를 하는데 네. 한 척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 이번에 훈련에 넣어봐가지고 네. 이 LA급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서로 자유 공방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잠수함. 그러니까 자, 동해에서 대잠 훈련을 네. 갖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남과 북이라는 게 지형상 잠수함을 통해서 그 전투 인력을 상대 지형에 투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남북이 서로 특수전하고 침투 작전할 때 어떤 것인 저희가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연합훈련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해군과 공군이 같이 침투를 위한 훈련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찰 활동으로 북한의 전략 무기가 어디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눈속임을 해서 딴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군의 CCT가 들어가고요. 해군의 네. UDT가 들어가고 네. 육군의 특전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지역에 D-Day 이전에 들어가서 네. 자기 눈으로 확인한 좌표를 무선으로 보내주면은 여기에서 화력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가장 강력한 부대가 공군의 컴뱃 컨트롤 팀이라고 하는 CCT인데요. 저 부대는 어디를 들어가도 싸우질 않고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좌표만 확인하고 이동하면서 네.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나면은 강력한 공군과 미사일의 화력이 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CCT가 가장 강력하다. 그 이유는 좌표를 확인한다.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좌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 표적으로 폭격을 하거나 네. 이 포병 화력으로 이렇게 간접 곡서하기로 가는 거는 네. 반드시 그 근처 표적 근처에서 누가 정확한 표적을 유도해줘야만 네. 오차가 없이 정확히 타겟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제 CCT라고 이제 그 낙하산 투하에서 적진에 깊이 들어가 자, 여기를 때리려는 좌표를 잡는 건데 그냥 저희가요. 예. 인공위성으로 뭐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저렇게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거랑 다른가 보죠? 다르죠.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투기가 날아가면은 지상의 표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서 공군에서 먼저 대략 그 방향에서 연막탄이라든가 를 먼저 쏴주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CCT라든지 네. 요새는 JTAC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항공기를 유도하는 지상 장교 차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무선으로 그 비행기와 교신을 해서 가고 네.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이스타 같은 데서 표적을 획득하면은 이 표적 데이터가 자동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재원으로 향해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가끔은 오폭 나오지 않습니까? 오폭 그렇죠. 나오는 그런 이유가 저런 CCT 같은 게 가서 정확한 좌표를 유도해야만 오폭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침투하는 훈련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북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그 특수 침투 작전 관련 얘기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북한은 정찰국이 이걸 담당하고 있나요? 주로 정찰국이 전략 정찰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북한에 갖고 있는 상업급이라든지 여러 급 네. 잠수함을 통해서 후방으로 들어와서 같은 네. 작전을 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 AN2기를 통해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북한에도 이제 그 경보봉 여단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한 20만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것이 후방 지역에 와가지고 제2전선을 형성한다 그리고 아까 CCT만은 못하지만 네. 포중심 정찰대라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테러할 수 있는 좌표도 확인하고 네. 또 이 포를 유도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그 북한에서 잠수함이 온다 그러는데 네. 북한 잠수함들은 디젤 엔진으로 하고 이거 자꾸 숨 쉬러 바깥으로 노출해서 나와야 되고 아까 그 노스캐릴라호 같은 건 핵추진 잠수함이라 계속해서
그 바닷속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사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일단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70% 가까이 찬성으로 나왔죠. 네, 67.3분, 세 분 중에 2분 정도는 찬성하시는 건데, 아직 사드에 대한 실체가 아직 명확하게 모두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높다고? 저도 생각 밖으로 높게 나왔다고. 저도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네. 국민이 네. 사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가치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네. 반발, 이것도 저는 여기 약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배신감, 대통령도 뭐 그런 걸 느낀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 네. 그 수치도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채널A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드가 어떤 목적이다 이게 네. 다층 방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네. 라는 설명을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사드의 그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네. 되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핵 보유 필요성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같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 페이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있고요. 팩2, 2단계를 2라고 그러고 이제 3라고 팩3 얘기하는데, 자, 팩3도 이제 추가 배치가 됐고요. 또 사드는 또 뭔지,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기호 교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우선 네.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에는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짧은 팩2가 있고 좀 네. 높은 팩3가 있고. 그래서 크게 이 미사일, 핵탄두 미사일이 떨어질 때 요격하는 미사일의 종류에는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있다. 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팩2와 팩3가 있는데 네. 숫자 많은 게 더 버전이 향상된 거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고 네. 사드는 원래 이 종말 단계, 떨어지는 단계에서 쏘기 때문에 터미널, 그다음에 H가 하이 에어리어서 고고도에서 쏜다 그래서 약 150km 고도에서 먼저 네. 요격하는데 약 45초에서 1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네. 한 번 요격하고 또 요격할 수 있고 실험한 거에 의하면 80% 정도 요격률이 있어서 잘 맞출 수가 있고 고고도에서 맞출수록 핵 피해를, 낙심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팩3는 네. 45km 고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직접 탄두를 요격 확률이 높고 팩2는 네. 그보다 낮은 15km에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속이 뭐 몇 배나 되기 때문에. 마하 한 7, 8 정도 떨어지거든요. 음속의 7배, 8배. 그렇죠. 우리 쏟아가는 사드도 마찬가지로 마하 8처럼 가는데 적외선 센스가 그 탄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떨어질 때 150km 상공에서 한 번, 두 번 먼저 요격하는 건 사드고 네네. 그 다음 45km 쏠 수 있는 건 팩3고 마지막으로 15km 쏠 수 있는 게 팩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요. 아니 그러면 팩2와 팩3 이미 저 주한미군이 배치를 했으니까 사드 그냥 골치 아픈데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갖고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한 이걸 또 도입하느냐.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그런 것 사람도 같아요. 있죠. 근데 미국은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요. 사드보다 더 높은 데서 맞추는 GMD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GMD와 같은 거를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개발했는데 그게 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왜 높은 데서 맞추는 거 하면요. 네. 저기서부터 한 100km에서 맞추면 이것들이 파편이 떨어지겠죠. 네. 지구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공기랑 마찰에 완전히 타버리죠. 아하. 핵 성분이 있어도 확산이 확 되니까 거의 피해가 없고 네. 더 멀리서 맞추니까 그 피해가 간다면 북한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높이서 맞추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네. 처음 기술은 이제 무슨 급한 대로 팩3를 했다가 네. 차츰차츰 더 고도로 올라가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GMD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왜 네. 사드를 해야 되냐면은 요게 사드인데요. 네, 핵 미사일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네. 고도를 높였을 때 우리 주한미군이나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노독 미사일인데 네. 노독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노독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이 노독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내려올 때는 공기 밀도 저항을 안 받아서 네. 단순 비행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데 아, 이렇게 하늘 높은 데서 내려올 때는 예,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얌전하게 내려온다. 얌전하게 이거죠.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막 이게 나선형으로 막 빙글빙글 돌아서
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깔끔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예. 저항을 점점 받으니까. 네네. 그때는 아주 굉장히 고차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노동 미사일은 그래서 최적 유효 사거리가 네. 50km 고도 이상에서 맞췄을 때 네. 요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팩2나 팩3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5km나 이런 상공에서 만약에 10km 상공에서 만약에 맞춰버리면은 네. 그 복사열에 의해서 네. 요격했다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고도 높은 데서 요격할수록 네. 그 핵 분열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핵탄두가 아니라 그냥 탄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그래픽상에서는요, 이제 뭐 전라남도 광주 지역 부근에 저희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만 사드를 둔다면 이 서해안 쪽에는 평택항 주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데 지역도 그때 결정할 건데 네. 평택을 왜 소설을 쓰느냐? 네. 전혀 평택이 논의된 바 없다. 네.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저런 무기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하지 않는다. 네. 평택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평택은 사드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적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일단 주한미군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일단 우리가 그 사드를 지금 이런 논란을 왜 들여옵니까? 우리 수도권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이 네. 전략의 중심이고 우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말 중심인데 그다음에 내년 말쯤 되면은 네.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이 네. 전부 평택으로 이전하거든요. 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서 네. 오산권하고 대구권 두 군데로 기지들이 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략 그 모든 허브가 될 거거든요. 평택 기지가 평택과 어디요? 대구죠. 근데 네. 예. 고도는 150km까지 올라가지만 사거리가 250km까지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수도권 방어가 안 되고 네. 전략 기지인 오산 그 공군 구성군 사령부가 있고 네네. 현재도 하늘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평택 미군 기지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뭐 1억 5천만 원 되는 비싼 장비 이렇게 논란을 들여오면서 네.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주한미군에 배치하는데 네.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갖고 수도권 방어 못하고 자기 시절 방어 못하려면 들여올라 그러겠습니까? 1조 5천억 원. 예, 1조 5천억 원이요? 예. 저 하나 질문이 하나 저거 네. 듣다 보겠는데 네. 저거 어디 배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저기 밝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배치가 되면요? 네. 저 왜 참고로- 지금 이 논의가 참고로 저거보다 저 더 배치하는 어디 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저보다 더 좋은 레이더도 들어와 있고요. 저거와 유사한 장거리 방공 레이더 있는데 국민들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냐면 이제 그동안 벌써 이제 논쟁이 붙은 것이 사드라는 게 워낙 고감도 레이더를 활용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레이더의 그 전파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주역의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뭐 인체 해롭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분위기에서 어디에 두었다 그러니 걱정 없다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끝없이 물을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 보면 5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위로 유해 없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그 위해 없음 한번 지적해 주세요. 여기 위해 없음. 네. 하늘로 봤을 때 고도 5도 위로 올라가면 위에 없다 그래서 네. 저 레이더를 높은 산에 둘라 그런답니다. 아, 그러니까 전파를 여기서 레이더를 딱 쏘면 평평한 곳으로부터 5도 높은 곳까지만 유의해야지. 그렇죠. 그 아래쪽이나 위쪽은 상관없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5도 아래로는 네. 거리가 이제 3.6km 정도 네. 예, 그런 거를 고려하는 거죠. 네. 근데 고지로 올라가면은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전자파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밤에 스마트폰 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비행 장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꺼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 탈 때 그렇죠. 근데 우리 밤마다 이고 아침마다 이러고 있죠. 전자파 있습니다. 머리맡에 놓고 놓고 자죠. 자죠. 그거 안 좋은데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 전자파 그러면요. 이정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로부터 한 1km 떨어졌을 때 받는 그 전자파가 우리 휴대전화의 전자파랑 비교했을 때 더 뭐 셀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100m만 벗어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장 저 집에서 쓰는 것 중에 제일 유해한 전자파가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내 손 집어넣고요. 네. 1시간쯤 돌리면 통닭됩니다. 뭐 그런데 될것 같긴 한데요. 참고로 네. 전자레인지 안에 파리 집어넣은 다음에요. 네.
한 1, 2분 돌려보세요. 팔이 그냥 살아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서 자유비행을 하면 빠져나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레이더 많은데 그 앞에 사람 거의 없고 새들이 지나가거든요. 네. 새들이 통닭됐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고 무정란 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어떤 신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지금 저거 얘기한 것처럼 3.6km, 5.5km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네. 저걸 전부 클리어하고 내부적으로 네. 그다음에 어디다 배치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네. 숫자 그렇죠. 3.6km 이내에선 조금 관계자는 가지 않는 게 좋지만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면 그렇죠. 국가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저 문제를 국방부가 전부 클리어하고 한미 당국이 네. 그다음에 어디다가 배치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국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걸 뭐 어디다가 배치할지 전부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다 반대할 텐데요.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우리 동네는 아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많죠. 예. 옛날에 그 원자력 폐기물 할 때 님비 현상 같은 게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건 다른 게 산에다 배치합니다. 산에다 배치하면 산꼭대기 밑에 푹 꺼지죠. 네. 그래서 사람이 오라 그래도 못 와요. 네. 저 레이더를 딱 겨냥해서 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10분 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하늘로 쏘니까 지나가는 새나 파리 같은 게 맞을 수 있는데 네. 휙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건 기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과정에 자, 누가 그 신뢰의 끈을 모아가는지 또 누가 그 불신을 부추질하는지를 좀 앞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배치 한미가 논의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올 상반기 중에 중요한 논쟁으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개성공단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또 다른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 찬반 보니까 찬성이 조금 높네요. 과반수를 약간 넘은 정도인데 사드 배치만큼 찬성률이 높진 않군요. 뭐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정도인가요? 뭐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 전명 중에 찬반 이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이 오히려 더 국민한테는 쉽게 네.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테마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드보다 더 좀 낫다는 것이 좀 약간 좀 왜 그랬을까 하는 물론 제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찬반과는 상관없습니다. 제 네. 의견하고는 네. 제 의견과는 상관없고 좀 약간 낮은 거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게 중간에 그다지 하지 않음이 있는데 저것도 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네. 저 질문을 하지 않고 저걸 어느 정도 지지하고 합쳐놨으면 둘이 합쳐가지고 네. 저는 한 70% 나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다지 반대하는 지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봐야 봐야 되겠네요. 되겠죠. 네. 네. 분리를 해놓으니까 좋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단 아까 그 심기선 대기자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생각 때문일 거로 추정합니다만 사드에 대해서는 더 훨씬 더 강한 지지를 갖고 있다는 것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생각인데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과연 지금 시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시간에는 김정은의 속생각, 평양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